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양상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타격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면 왼쪽에 아주 건조한 섬이 하나 보입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 위쪽에 보면 놓여 있는 바로 이란 소유의 이제 섬입니다. 캐슘이라고 하는 섬인데요. 이란 정부가 이 지역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해수 담수화 시설을 이제 미국이 공격해서 파괴했다. 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이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물과 관련된 시설을 미국이 공격함으로 인해서 비인도적인 잔인한 저사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걸프 국가들, 뭐 바레인이라든지 카타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할 말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바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이 페르시아만에서 물을 퍼가지고 바닷물을 퍼서 민물로 만드는 담수화 시설을 공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이란 전쟁이 점점 이제 주변 국가들의 담수 시설을 서로 공격하는, 서로의 목줄을 조르는 이러한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땅 파봐야 아무것도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중동 지역은 땅 파면 가스, 석유 뭐 이런 게 펑펑 나오는 나라죠. 하지만 이 나라에서 중동 지역에서 제일 부족한 것은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사람의 몸이 70%가 물인 것처럼 사람들은 뭐 일주일, 2주일씩 단식 투쟁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만, 물을 정말 한 방울도 안 마신다라고 생각하면 이틀, 3일만 지나면 죽죠. 그만큼 물은 인간 생명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지역이지만, 사실 이 페르시아만을 둘러싼 걸프 지역 그리고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제일 건조한 지역이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이제 연평균 강수량을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쭉 표시를 해봤어요. 지금 가장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은 연평균 강수량이 100mm 이하 지역입니다.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상당수, 그 다음에 뭐 UAE를 비롯한 이쪽 호르무즈 주변 지역 상당수,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에도 이쪽 그 동쪽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이 매우 적은 건조한 지역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페르시아만 바로 그 주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강수량이 한 180mm 정도 수준이에요. 180mm 정도 수준이면 뭐 그래도 어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 지역은 또 뜨겁죠. 뜨겁다 보니까 증발량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연평균 한 1.8m씩 증발을 하는 이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180mm, 18cm 내리는데 물 유입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의 10배, 1.8m씩 줄어드는 어마무시한 이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변 지역에서는 물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1970년대부터는 이제 오일 달러, 석유를 팔아서 들어온 돈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대규모 담수 시설들을 앞다투어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에서 소금기를 제거를 하면 당연히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됩니다. 다들 알죠.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비싼 에너지, 그 다음에 비싼 설비를 들여와야 되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은 어떻든 돈도 많고,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지역이다 보니까 돈이 있으면 어떻든 이러한 담수화 시설을 지어서 국민들이 많은 물을 쓸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대해서는 이란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만 주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약 450개 정도의 담수 시설이 이제 모여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담수 시설의 유형별로 지금 이제 점을 한번 찍어봤어요. MSF, MED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제 종전부터 쓰던 그 증류식 담수화 시설입니다. 그래서 MED, 뭐 다단 효율화, 그 다음에 MSF, 다단 플래시법 등등의 시설들이 있고요. RO 같은 경우에는 역삼투압 방식인데 빼곡하게 모여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UAE부터 시작해서 카타르, 바레인, 그리고 사우디, 많은 나라들이 이곳에 지금 빼곡할 정도로 많은 이제 담수화 시설을 이제 지어놓고 페르시아만에서 바닷물을 퍼올려서 짓고 있죠.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지금 정말 아주 포도송이처럼 많은 이 담수화 시설들이 GCC라고 하는 걸프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담수화 시설 가운데 세계에서 그 담수 용량이 큰 것으로 쫙 따지면은 랭킹 10위 중에 8개가 이 지역에 몰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궁금해 하시죠. 나머지 2개는 어딨냐? 저쪽 이스라엘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이 지역이 전 세계 담수 역량과 관련돼서는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담수화 시설 용량에 따지면 한 65% 정도가 이 걸프 지역, 페르시아만 주변 지역에 몰려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서는 뭐 요르단이나 이런 나라를 제외하고 이 걸프 지역은 상당히 물을 많이 씁니다. 독일보다 많이 써요. 지금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한번 보시면은 1인당 하루에 사용되는 이제 물 사용량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하루에 265리터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30리터, 그 다음에 바레인은 440리터, UAE는 300리터, 카타르는 470리터, 그리고 오만 같은 경우는 좀 적은 이제 100리터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개인이 사용하는 물 사용량을 따져보면 한 115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퍼가지고 담수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 건조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물을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점은 상당히 아이러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 명 정도가 이 걸프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이 담수화 시설에 목을 매고 있구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같은 경우는 담수량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하루에 900만 톤 정도의 담수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UAE 같은 경우에도 한 300만 톤 이상의 담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원체 인구가 적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적은 담수량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들의 담수화 시설에 대한 의존도는 지금 화면 보시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UAE 같은 경우에는 100% 담수화 시설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수화 시설이 없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화려한 이 두바이 뭐 이런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오만 같은 경우에도 압도적으로 담수 시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같은 경우가 한 75% 정도고요. 그다음에 바레인 같은 경우도 한 80%, 카타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65%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자관 60% 이상을 담수화 시설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쓰는 여러 가지 담수화 시설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ED, 뭐 MSF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각각 특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대형화 시설, 뭐 소형 시설에 따라서 각각 장단점들이 있어서 플랜트의 유형이 다르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역삼투압, 멤브레인 막을 이용하는 이러한 이제 담수화 시설들도 점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지역에 이러한 담수 시설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점점 페르시아만이 짜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일단 바닷물을 퍼오잖아요. 그러면 바닷물을 퍼서 민물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민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 남은 건 뭘까요? 훨씬 더 짠 소금물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담수화 시설이 늘어날수록 담수 싹 빼고 남은 물들은 다시 페르시아만으로 돌려보내니까 페르시아만이 점점 짜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페르시아만 지역에 이런 소금이 점점 쌓이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QF라고 부르는 것이 전체 담수화 생산 시설인데요. 생산량인데 1996년, 2008년, 2050년 이렇게 따져보면은 지금 2096년에서 2008년만 돼도 2배 이상 늘었고 지금은 당연히 이거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담수를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이제 짠물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페르시아만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안 좋아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러한 담수화 시설 덕분에 특히 UAE의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거대한 분수 그리고 넓은 수경 시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관광객의 많은 찬사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딥 다이브 두바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수심을 갖는 실내 수영장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수영장 용량이 한 10개 정도 되는 양을 모아놓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다이빙 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담수화 시설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과 에너지가 아니면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는 지역이 이 걸프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화려한 쇼핑몰에도 뭐 언제든지 돈 아끼지 않고 이러한 물들을 펑펑 쓰는 게 이 걸프 지역들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UAE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탄소 배출량으로 따지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원인은 이러한 담수 시설을 돌리기 위해서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떼기 때문에 당연히 1인당 배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걸프 국가들,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고 다들 이 담수화 시설에 기대서 현대 문명을 일궈왔는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약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담수화 시설이라는 것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상당히 거대한 플랜트입니다. 지금 이러한 시설들이 바닷가에 수백 개들이 들어서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을 모두 다 막아낸다?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쉽지 않은 거죠. 뭐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어떻든 막아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드론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막아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담수 시설이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의 안위, 국민들의 생존에 직결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비중으로 보면 일단 UAE 같은 경우가 가장 취약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덩치가 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도 이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이제 육지로 연결되는 장거리 이 송수관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인 리야드가 내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륙 지역이다 보니까 매우 건조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 필요한 물들은 다 어디서 갖고 오느냐? 주베일이나 이런 걸프 지역에 있는 페르시아만 지역에 있는 곳에서 담수를 만들어서 500km 이상의 관로로 수송을 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도 리야드 같은 경우에는 이 장거리 수로에 의존하고 있는 비중이 이제 90%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리야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취약점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 관로가 송수관이 파손될 경우에 리야드는 일주일 이상 견딜 수가 없다라고 위험성을 평가를 한 것이 이제 알려졌었죠. 이후에 사우디는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 추가적인 관로들을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보완 대책을 수립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취약한 점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막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송수관 그걸 다 방어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취약한 상대방의 공격에 취약한 상태가 이제 이 지역에 계속 노출이 돼 있었는데 서로가 이거는 건드리지 말자라고 하는 암묵적 약속이었지만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런 약속이 이제 무의로 돌아가면서 서로가 담수 시설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담수 시설에 대한 공격은 이제 과거 걸프전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후세인이 이끌던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퇴를 하면서 쿠웨이트에서 후퇴를 하면서 대량의 원유를 페르시아만에 이제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만의 해양 생태계가 이제 초토화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만 지역에 있는 이 사우디라든지 이런 지역에 이제 담수화 시설을 아예 못 쓰도록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둥둥 뜬 물 가지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든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그리고 일본 이런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방어막을 제거할 수 있는 유막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설비들을 도입을 하면서 가까스로 이제 위기를 넘겼고요.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이라크군이 철수하면서 담수화 시설을 폭파시키고 이제 떠났죠. 그 바람에 이제 그거를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렸던 이제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UAE의 대표적인 이제 담수화 시설이 모여 있는 제벨 알리앙 주변의 이제 발전 시설들이 공격을 받으면서 UAE 같은 경우에도 이란에 대해서 다시 무력 행사에 나서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점점 나오고 있죠. 실제로 이제 이 세계 최대 담수 시설을 보유한 UAE 같은 경우에는 이 담수 시설이 공격받으면 정말 국민의 국가의 안위가 이제 흔들리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란이 이 걸프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했을 때 보면 이란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은 이란은 상대적으로 담수화 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그 다음에 걸프 지역들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란 사정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전쟁 때문에 좀 가려진 면이 있지만 지금 사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달 시위가 이제 발생한 여러 가지 원인, 물가 급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6년간 지속되고 있는 극심한 가뭄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또 테헤란 같은 경우도 지금 극심한 가뭄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화면 한번 보시면 작년 11월 달에 테헤란에 있는 공원에 이제 원래는 물이 흐르고 있어야 되는 이제 캐스케이드 수경 시설에 지금 물이 하나도 없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화면에 보이실 겁니다. 지난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테헤란에 대해서 이제 물 배급제 실시는 물론이고 이제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6년째 이제 가뭄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강수량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1월 달부터 12월까지가 아니고 보통 이제 수문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 달력과 관련되어 있는 별도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10월 1일 날 시작해서 9월 말까지를 이제 한 사이클로 봐서 얼마만큼 비가 왔는지를 이제 비교하는 것이 이제 학술적인 방법인데요. 25년 수문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란 역사상 가장 건조한 해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댐들이 있습니다만 댐 저수량이 5% 미만으로 내려간 댐들, 5% 정도면 댐 역할을 못하는 상황인데 이것이 9개로 증가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요 대수층이 이제 고갈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테헤란에 이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주요 하천 그리고 댐 상류의 모습들인데 거의 물이 없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중에 이제 이란 북부에 있는 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2024년 11월 달하고 그다음에 25년 11월 달을 비교해 보면은 급속도로 물이 고갈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테헤란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 중에 이제 대표적인 수원지로 꼽히던 강은 지금 물이 하나도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맞이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테헤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천만다행스럽게도 얼마 전에 비가 좀 왔었어요. 비가 좀 와서 아주 극심한 가뭄 상황은 좀 탈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란 국민들은 여전히 이제 가뭄에 이제 시달리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물탱크들이 날개 돋친 듯이 이제 팔려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헤란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5개의 댐으로부터 이제 물 공급을 이제 받고 있는데 이 주요 댐의 저수율이 이제 1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참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강수량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테헤란이 위치한 북쪽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고원 지역에서 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린 눈들이 지속적으로 녹아서 공급을 해주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이제 그러한 수원지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란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 이란의 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내부적인 평가로 이란 환경 또는 내무부의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물의 3분의 1 정도가 낭비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수십만 개의 이제 관정, 우물들이 이제 무차별적으로 마구잡이로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지하수가 급속도로 이제 고갈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수도인 테헤란이죠. 테헤란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너무 많이 뽑아 쓰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지반 침하가 심한 곳은 1년에 25cm씩 내려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건 제일 심한 지역이다 보니까 모든 지역이 다 그렇지는 않은 거죠. 사실 이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외국의 압력 그리고 미국의 제재 이런 것을 견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국민들을 굶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작물, 농산물, 곡물 이것을 자급자족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전체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입에 들어가야 되는 곡물의 85%는 자급자족하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1억 가까운 국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곡물이 필요한데 그중에 85%를 자급한다. 이런 건조 지역에서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 중에 90%가 지금 농업 분야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농업 분야라는 것은 이란의 농업이 낙후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 90%의 물을 쏟아붓는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 고용으로 따져봐도 한 14%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낮은 지역에 지금 대규모 가장 소중한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강수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가뭄도 심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도 지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과거에 물이 풍족했던 시절에 이제 재배했던 그러한 작물들을 지금도 반복적으로 재배를 하면서 한정된 물 수자원을 낭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란의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란의 이제 가장 핵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혁명 수비대 IRGC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보유했던 많은 이제 건설 회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다양한 규모의 댐들을 수백 개를 지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러한 댐들에 쌓인 물들이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특정 지역의 물대기용으로 전용이 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낭비를 이제 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란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하죠. 더더군다나 이제 제재를 뚫고 힘겹게 벌어온 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좀 물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담수화 시설들을 조금 더 늘려 써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 이란은 이제 그러한 돈을 가지고 주로 프록시 그러니까 이란의 이슬람 혁명을 해외 수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무장 집단을 지출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지출을 해왔던 거죠. 결과론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참 그 돈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조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에 이란 그리고 걸프 지역 여러 국가들과의 이 갈등들을 보고 있으면 서로가 가장 취약점을 지금 움켜쥐고 칼로 찌를 테니까 너희들 한 방 물러서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고
그나마 이란이 걸프 지역 국가들보다는 상황이 좀 낫지만 뭐 도진개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땅 파면 석유가 나오지만 그 석유를 가지고 물을 만들기 위한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던 걸프 국가들은 이러한 물리적 공격에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수자원을 보유를 하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로 자연재해와 그다음에 잘못된 관리로 인해서 어려운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페르시아만을 중심에 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이제 점점 물 전쟁으로 번지고 있고, 이것이 대규모 어떻게 보면 인도적인 문제로 번지지 않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석유보다 훨씬 귀중한 물을 둘러싼 이란과 주변 국가들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